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어제는 정말 긴박한 날이었습니다. 2017년 9월 23일은 북한 핵 위기가 일촉즉발의 지경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실감 있게 해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엔에서 이 외무장관이죠. 이용호, 자기들은 리라고 그러는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만약 미국이나 한국이나 잠수 공격이나 군사 공격의 기미를 보일 때는 우리가 먼저 선제 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겠다 했습니다. 선제 공격 또는 예방 공격이란 말이 지금까지는 미국 쪽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북한이 우리가 공격받을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먼저 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김정은의 허가를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제 공격은 preemptive strike, 적이 공격한다는 기미가 보일 때 때리는 것이고, 예방 공격은 preventive strike, 그런 기미가 없더라도 적의 공격력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리용호 이야기는 들어보면 선제 공격을 말합니다. 선제적 공격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트럼프가 또 트윗으로 놀렸습니다. 어제 북한 외상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 생각이 만약 꼬마 로켓맨, 리틀 로켓맨, 꼬마 로켓맨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은 너희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별명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리틀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리틀 로켓맨, 꼬마 로켓맨이라고 김정은을 또 조롱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은 괌에서 B-1B, B-1B, 레인스라고 합니다. 레인스, 창을 뜻하는데, 레인스라는 이 전략폭격기 편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호위하는 비행기로서는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B-15가 호위하는 일종의 이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비행대대라고 그럴까요? 비행단이라고 하기 좀 작습니다만, 비행대를 동해상으로 보냈는데, 공해상이죠. 동해의 공해상, 그러니까 휴전선을 연장한 그 경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게 21세기 들어서 가장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북단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은 레이더를 보면서 아주 초조했을 겁니다. 레이더를 보면은 비행 물체가 점점이 쭉, 아마 속도가 이게 마하 한 0.9 속도로 올라왔을 겁니다. 고공으로 갔으면 음속 돌파입니다. 1.25 마하 1.25까지 날 수가 있습니다. 저공일 경우에는 한 0.95 마하,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래서 쭉 북상하는 것을 레이더를 보면서 숨죽여 봤을 겁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를 때리는 혹시 핵폭탄이 있느냐? 그럼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다행히 평양으로 오지 않고 쭉 북상했다가 돌아가는 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김정은이도 아마 어제는 어디 지하방카에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하방카에서 숨죽이면서 보고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어제 오후에는 풍계리 그 핵실험하는 장소에서 지진파가 2번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니까 인공지진파가 아니고 자연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핵실험 장소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아마 여러 차례 핵실험을 통해서 그 지질이 아주 균열이 많이 갔겠죠. 그래서 무너져 내린 것이 소규모 지진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어제 김정은이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첫째, 오판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금 올라오는 저게 우리를 때리려는 게 아니고 위협병이다. 그러고 미국은 먼저 공격하는 나라는 아니다. 과거의 관례로 봐서 기습받았을 때 공격하는 나라다 하는 정도는 아마 알았었겠죠. 그래서 리용호의 공갈과는 달리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이 먼저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내가 쏘면은 확실히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쏘면은, 근데 서울을 장사정포로 때리든지 아니면 핵폭탄을 스커드 미사일에 실어가지고 때리든지 했을 때 심대한 타격을 미치겠지만 그 다음에는 평양이 쑥대밭이 되고 나는 정밀 폭격을 받아가지고 확실하게 죽는다 하는 정도는 알았으니까 어제 핵미사일 발사 버튼을 만지기는 했겠지만 누르지는 못했죠. 그 다음에 어디를 쏴야 되느냐, 쏜다고 할 경우에 어디를 쏴야 하느냐, 북한의 핵 전략이 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가지고 어디를 쏘려고 하느냐, 민간인들이 사는 서울을 날려버리게 해서 서울을 쏘려고 하느냐, 아니면은 용산을 쏘느냐, 오산 비행장을 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대응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서울을 쏜다고 하면 민간인 피해는 많이 생기지만은 한국 쪽에서, 미군 쪽에서 반격할 군사력은 남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는 게임입니다, 그게. 전쟁은 상대방의 민간인을 많이 죽이는 데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군사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1940년 여름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다음에 런던을 폭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독일의 공군은 런던의 민간인들을 주로 폭격을 했습니다. 군사 목표를 폭격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들이 사는 무차별 폭격을 했죠. 이게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공군이 살아남아가지고 공중전에서 독일의 공군력을 아주 잘 대응을 했습니다.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군이 영국을 살렸다고 합니다. 이 목표를 잘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선제 공격할 경우에 한국과 미국, 서울을 목표로 선제 공격할 경우에 미국, 한미일 동맹이 작동해가지고 우리한테 반격하는 것은 알겠는데 중국이 어떻게 나올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겁니다. 만약 공격을 했는데 서울을 장사정포로 때리든지 뭐 핵폭탄으로 갈겼는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한국에 와 살고 한 100만 명이 살고 여행도 많이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대거 죽었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압록강을 넘어서 개입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응도 김정은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 서면은 사실상 대응할, 선제 공격할, 이용호가 공갈을 쳤지만은 선제 공격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마땅치 않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제 날아간 이 B-1B 레인스 전략 폭격기가 이거 대단한 비행기입니다. 어떤 비행기냐 하면 이게 무슨 비싼 비행기입니다. 1984년에 실전 배치가 되었는데 지금 100대를 배치를 했는데 공군이 한 66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B-1B, 뭐 죽음의 백조, 뭐 이런 별명을 부르는데 레인스라고 그러죠. 어제 만약 넉 대가 비행을 했다면 어제 쓴 돈이 400만 달러네요. 400만 달러. 비행기 한 대가 12시간 비행하면은 그 유지비, 기름값 합쳐가지고 한 100만 달러가 날아간답니다.
이 비행기는 4명이 조종을 합니다. 4사람이 탑니다. 크루가 4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비행기는 핵무기는 없습니다. 원래 핵무기를 싣는 비행기로 만들어졌는데 90년대 가니까 여러 가지 이 전술 전략이 바뀌고 해가지고 90년대부터는 핵무기는 싣지 않는 쪽으로 이 개조가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어마어마한 고성능 폭탄을 싣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실을 수 있느냐? 56톤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고성능 폭탄, 특히 방카바스트 같은 거,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 수십 미터에서 폭발하는 거, 이런 걸 싣는데 뭐 수백 개를 싣을 수 있습니다. 수백 개 폭탄을 실을 수 있죠. 그리고 미사일도 실을 수 있고 또 기뢰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56톤을 실을 수 있고요. 아무것도 안 실었을 때, 기름도 안 싣고 무기도 안 실었을 때 단순한 기체 중량은 87톤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비행기가 제일 중요한 그 무게 기준이 어느 정도 무게로 이륙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륙할 때의 비행기, 여객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륙할 때의 비행기 무게가 제일 무겁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가득 싣으니까요. 이륙할 때의 최대 이륙 중량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이 B-1B는 216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16톤의 약 56톤의 기름과 그보다 조금 더 많은 56톤의 폭탄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은 기름을 싣고 날아가는데 이 속도가 마하 1.25입니다. 소리 속도의 1.25배라는 뜻이죠. 18k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약 6만 피트. 보통 여객기의 2배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공 비행을 할 때 이 비행기는 저공에서도 매우 속도를 빨리 만들었습니다. 저공 비행해야 될, 근접 비행을 해야 될 이유가 많으니까 말이죠. 저공 비행에서도 속도가 0.95 마하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 날개 너비가 42m, 그 다음에 기체의 길이는 44m인데 216톤 최대 이륙 중량이면은 보잉 있지 않습니까? 보잉 747의 딱 반입니다. 그보다 더 큰 비행기가 A380이 나왔는데 이것은 최대 이륙 중량이 한 560톤 됩니다. 그러니까 보잉의 216톤이니까 전략 폭격기로서는 참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게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 전쟁에서, 그리고 IS와 싸우는 시리아 이런 때 투입이 돼가지고 아주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2004년에 있었던 그 이라크 전쟁, 2003년이군요.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에서는 8대입니다. 많지도 않죠. 8대의 B-1B가 그게 투입이 돼가지고 투하한 폭탄의 그 폭발력이 전체 다른 비행기까지 다 포함한 것의 40%였다고 합니다. 40%. 고성능 폭탄을 3,900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IS가 시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이 쿠르드족이 사는 코바네라는 데를 포위를 해가지고 막 공격을 하니까 거기 투입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또 폭탄 세례를 퍼부어가지고 그 도시를 지켜내고 약 IS 전사 1,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아주 장거리에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저 괌에서 떴는데 미국 본토에서 바로 날아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속은 글로벌 스트라이크 커맨드라고 지구 공격 사령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지구 공격 사령부. 자, 이런 비행기가 보통 2대, 넉대, 뭐 8대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데 어제 하여튼 김정은이는 여러 가지로
잠안 오는 불면의 밤을 보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내가 쓸 수단이 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봤을 겁니다. 아마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할 때 우선적으로 내가 살 거냐 죽을 거냐 이 계산부터 합니다. 독재자는 인민이 뭐 살고 죽는 거, 노동당이 살고 죽는 거 나중에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극도 이기주의자죠. 근데 트럼프가 그 점을 파악한 거 아닐까요? 김정은이 저자는 겁쟁이다. 그러니까 김정은을 딱 타겟으로 해가지고 트럼프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북한 체제를 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북한 노동당 정권도 아니고 북한군도 아닙니다. 딱 표적을 김정은에 맞췄습니다. 김정은. 이것을 전략적으로 중력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Center of Gravity. 이게 전략 용어인데요. 어디를 때려야 되느냐 하는 그 중심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트럼프는 김정은으로 본 겁니다. 김정은의 심리. 김정은의 심리를 무너뜨려 버리면은 김정은이가 결국 굽히고 나올 것이다. 굽히고 대화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겠죠. 대화장으로 나오도록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심리에 집중해가지고 겁도 주고 약도 올리고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근데 뭐 이게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이게 독재자의 심리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과대망상을 합니다. 아니 히틀러가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한 걸 한번 보십시오. 히틀러가 지금 영국하고 싸워가지고 승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왜 또 러시아로 쳐들어갑니까? 양면 작전을 왜 합니까? 또 여기에다가 미국이 선전포고를 안 했는데 왜 진주만 기습 이후에 독일이 먼저 나서가지고 미국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세 나라 영국, 러시아,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그런데 이 과대망상에 걸리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도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판에 가면은 아주 요행수를 기대합니다. 히틀러는 1945년 봄에 러시아 그리고 영국, 미국, 프랑스 연합군이 사방 양쪽에서 좁혀올 때 베를린의 그 밑에 지하방가에 숨어가지고 계속 기적을 꿈꿨다 그럽니다. 7년 전쟁 때 프리드리히 2세가 항복 직전까지 몰렸다가 기적이 일어났죠. 왜냐? 러시아에서 엘리자베스 1세 황제가 죽고 등극한 뾰또르 3세가 프리드리히 2세의 팬입니다. 이 사람이 팬이니까 느닷없이 다 포위망에 가두어 놓은 프레데릭, 독일로는 영어로는 프레데릭 2세고 독일로는 프리드리히 2세인데 그 사람한테 평화협정을 맺어버립니다. 포위망을 풀어버립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히틀러는 그런 기적을 기다렸답니다. 그러다가 4월달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급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야 기적이 왔다 하고 환호하고 했다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죽었다고 뭐 전쟁을 그만둘 수 있습니까? 왕이 아니잖아요. 트루만 루즈벨트보다 더 아주 강력한 트루만이 후계자가 돼가지고 5월 초에 가면은 그 히틀러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만 이런 심리, 이런 독재자의 심리. 근데 미국 정보기관이 김정은이가 집권했을 때 심리 분석을 했는데 4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위험하다, 폭력을 좋아한다, 그리고 예측불능이다, 과대망상자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과대망상자다. 과대망상입니다. 과대망상. 아무리 과대망상이라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럴 때는 발작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데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수가 많죠. 죽고 사느냐 문제에 딱 부딪혀 버리면은 거기까지 이제 몰았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밑에서 레이더를 보고 있는 이 조기경보 북한입니다. 북한군의 조기경보 장교가 오판을 하는 거죠.
밑에서 올라오는 저 비행기 떼들이 넉 대가 아니고 뭐 수십 대나 된다. 이거는 평양을 공격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레이더를 분석을 좀 잘못해가지고 항적을 잘못 잃고 해가지고 오판을 해가 우리가 먼저 때리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해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과장된 보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1983년 소련에서 있었습니다. 소련에서 미국이 미니트맨 미사일 4개를 날렸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가 레이더 부대에서 올라왔는데 그 방공사령부의 당직 장교가 페트로프라는 분인데 대령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레이더가 오작동한 거다. 일종의 폴스 얼람이다. 잘못된 경보다 해가지고 묵살했으므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고의 가능성은 많습니다. 사고의 가능성은 많으니까.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를 제대로 관리해 본 적이 없는 체제니까 이 핵무기를 관리하다가 폭탄이 뭐 터진다든지 잘못 오작동해서 또 발사가 될 경우도 있고요. 그런 위험은 높아갑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까지 농담 비슷하게 뭐 핵을 이고 살 수 없다 했는데 지금 핵을 이고 살아야 할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제 2017년 9월 23일에 일어난 일들을 나중에 역사가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한 10년 뒤, 20년 뒤에 또는 통일된 뒤에 알게 되면은 핵전쟁에 가장 가까이 갔던 날 1962년 10월 쿠바 미사일 사건 이후에 핵전쟁에 가장 가까이 갔던 날이라고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